배달원에게 뱉은 모욕적인 한마디, 그것이 완벽한 증거가 될 줄이야. 2025년 12월 8일 서울은 마치 신의 분노를 사기라도 한 듯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에 잠겨 있었다. 하늘은 찢어진 먹구름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그 틈새로 쏟아져 내리는 굵은 빗줄기는 빌딩 숲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도시는 거대한 수족관처럼 축축하고 어둡게 가라앉았고 아스팔트 위를 흐르는 빗물은 작은 강을 이루어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런 밤에도 결코 잠들지 않는 마천루의 가장 높은 층, 그 중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제법 쓸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펜트하우스는 한남동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헤르메스 타워의 70층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을 발밑에 둔 채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70층 높이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비는 유리벽을 타고 흐르며 도시의 불빛을 왜곡된 추상화처럼 번지게 했다. 그러나 이 광경은 민준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불안한 기색으로 끊임없이 창밖 어둠을 후었다. 30살의 민준은 이미 젊은 나이에 수십억 자산을 일군 이른바 영일리치의 표본이었다. 키 180cm가 넘는 늘씬한 체형의 최고급 캐시미어 라운지웨어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감겨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잘생긴 얼굴은 차갑고 오만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초조함이 짙게 서려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발소리조차 흡수할 듯 매끄러운 이탈리아산 최고급 카라라 대리석 바닥 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한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바닥은 그의 발밑에서 차가운 감촉으로 그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그의 발소리가 울리는 펜트하우스는 성공과 부의 정점 그 자체였다. 거실 중앙에는 수억 원짜리 보르도산 와인이 진열된 와인셀러가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자리했고 벽면에는 억소리 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무심하게 걸려 있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화는 그 대담한 색채와 흐릿한 형상으로 마치 민준의 불안한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했다. 그 옆에는 스위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인 골드문트 아폴론 스피커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이 잔잔하고도 웅장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상하고 웅장한 선율마저 민준의 내면에 잠식된 들끓는 신경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첼로의 낮은 울림이 자신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 거슬렸다. 그는 애초에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욕망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었다. 빌어먹을 벌써 30분이나 지났잖아. 민준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거의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다. 지도 위에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작은 오토바이 아이콘이 보였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의 입술은 비틀리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런 초조함이 싫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움직여야만 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젊은 사업가, 촉망받는 투자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돈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성공은 곧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주변은 온통 명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억대 슈퍼카 키는 대리석 콘솔 위에 무심하게 던져져 있었고 옷장에는 전 세계 한정판 컬렉션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그의 오만함과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초조함을 가려주지 못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배달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사업,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물건이었다. 어둠의 통로를 통해 어렵게 공수된 엄청난 가치와 위험을 동시에 지닌 그것. 이 물건은 그가 이 거대한 부를 일구는 데 있어 일종의 엔딩 콘텐츠와 같았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은퇴를 맞이할 참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리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가 번쩍였다. 시계는 이미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훌쩍 넘겼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배달원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땀으로 젖은 듯한 쭈글쭈글한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언뜻 보였다. 민준은 이런 하찮은 인간들이 자신의 중요한 거래를 방해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아니, 이미 해결해 주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흙수저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명민했고 냉정했으며 무엇보다 탐욕스러웠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 신기술에 투자했고 무수히 많은 사기와 배신을 겪으며 살아남았다.
그의 성공은 순수하게 자본주의라는 정글 속에서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오만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완전히 거세해버렸다. 그의 눈에 비치는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값비싼 가구, 예술 작품, 그리고 그의 손목에 빛나는 시계는 모두 그의 오만과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상징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겼다. 평범한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받은 자라고. 세상은 그저 그가 가진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거친 폭풍이 그의 성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는 곧 이 폭풍을 잠재울 열쇠를 손에 넣게 될 것이었다. 그 물건만 손에 들어오면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그의 완벽한 세계가 완성될 터였다. 민주는 다시금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맹렬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초조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초조함 밑바닥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오만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빨리 와라 제발. 그는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는 짜증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그는 배달 앱의 오토바이 아이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기를, 자신의 지루한 기다림을 끝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설렘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인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라는 성벽에 예상치 못한 배달 지연은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준이 밟고 있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낡고 초라한 풍경이 펼쳐진 곳. 폭우로 인해 간판의 불빛마저 흐릿해진 옛날 통닭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치킨집 앞이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눅눅한 튀김 냄새가 빗물 섞인 공기 속에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늙은 배달원 박경희가 허름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다. 낡은 헬멧의 실드에는 빗방울이 가득 맺혀 있었고 그의 땀과 빗물로 뒤섞인 얼굴은 거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피로를 담고 있었다. 그의 나이 61달 후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베테랑 형사 박정수 경위였다. 길고 긴 잠복 근무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피곤함 속에서도 주변을 훑는 시선은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골목 어귀의 그림자, 빗물에 반사되는 희미한 불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거친 손은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연 섞인 배기음이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낡은 엔진은 몇 번의 기침 끝에 겨우 숨을 고르며 거친 소리를 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핸들바에 달린 작은 무전기를 들었다. 박경희는 헬멧 안에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진입조는 대기하라. 짧고 간결한 지시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이 짧은 지시 하나에는 수개월간의 잠복 근무와 수많은 밤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헬멧 스피커 너머로 무전팀의 수신 완료, 진입조 대기 중이라는 나직한 확인음이 들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이번 작전은 길고 길었다. 무려 6개월. 국내의 마약 유통을 총괄하는 신흥마약 조직의 핵심 간부 코드네임 제우스를 잡기 위한 지루하고 고된 잠복이었다. 그 제우스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이 배달을 통해 결정적인 거래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터였다. 그는 배달 앱 화면을 응시했다. 배달원 이동 중. 그리고 그의 얼굴 사진이 함께 떠 있었다. 쭈글쭈글하고 피곤해 지친 노인의 모습. 이 초라한 변장이 범인들에게는 전혀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초라함이 그들의 오만을 부추길 것이라 박경희는 계산했다. 그는 오토바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로에 찌든 얼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배달 점퍼. 누가 봐도 폭우 속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빗물에 차가웠지만 엔진의 진동과 함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화면은 다시 헤르메스 타워 펜트하우스의 민준을 비춘다. 민준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오토바이 아이콘을 짜증스럽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또다시 경멸적인 말이 터져 나왔다. 젠장 다 늙어서 무슨 배달이야. 저런 느려 터진 놈이 내 중요한 거래를 망치게 생겼네.
그는 박경희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혀를 찼다. 돈도 없어서 저런 나이에도 개고생이구만. 한심하기 짝이 없어. 민주는 화면을 확대해 박경희의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재차 확인했다. 빗길이라 더욱 느려지는 속도에 그의 신경은 곤두섰다. 그는 오토바이 아이콘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박경희는 그저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나이 많고 비루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갈 하찮은 서비스업 종사자. 민주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효율과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었다. 느림과 가난은 그에게 곧 무능력을 의미했다. 두 사람의 시선은 같은 도시의 하늘 아래 존재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만의 성공이라는 유리벽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고 박경희는 비록 허름한 오토바이 위였지만 그 속에서 도시의 그림자를 쫓으며 정의를 구현하려 애썼다. 엇갈린 두 시선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점에서 충돌할 운명이었다. 그 지점은 곧 민준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될 터였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두 사람의 운명은 비 내리는 도시의 어둠 속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한쪽은 오만으로 가득 찬 경멸의 시선이었고 다른 한쪽은 피로와 함께 날카로운 사명감으로 빛나는 정의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두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폭우 속의 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었다. 박경희가 탄 낡은 오토바이는 폭우를 뚫고 도심을 가로질렀다. 거센 바람이 헬멧을 때렸고 차가운 빗물이 고스란히 몸을 적셨다. 낡은 방수 재킷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의 헬멧 실드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화려하고 찬란했지만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이는 불빛들은 마치 유화처럼 몽환적이었다. 강남 대로변의 네온사인 고층 빌딩의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빛들이 거대한 수묵화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시점샷은 이 혼란스러운 도시 풍경 속에서 한 점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빗물 맺힌 헬멧 실드 너머의 세상은 물방울에 번져 흐릿한 추상화 같았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잠복 근무는 박경희의 몸에 깊은 피로를 새겨 넣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수도 없이 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때로는 노숙자로 때로는 폐지 줍는 노인으로 그리고 오늘은 늙은 배달원으로 변장했다. 그의 척추는 이미 퇴행성 디스크로 인해 늘 시큰거렸고 빗물에 젖은 옷은 그의 몸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빗길을 달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결정적인 순간을 앞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 임무는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직감을 쏟아붓는 마지막 승부였다. 제우스는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그의 손에 의해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의 삶이 파괴되었다. 박경희는 그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그렇게 사명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목표 그리고 계획만이 가득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헤르메스 타워는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박경희는 배달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위장하기 쉬운 수단을 택했다. 예상되는 민준의 오만하고 경멸적인 반응까지도 계산에 넣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변수가 없기를 바랐다. 그는 한 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빗물에 젖은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진입조 현재 위치 보고. 무전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른 팀원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A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진입 완료. B팀 비상계단 확보. C팀 옥상 대기 중.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민준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끄고 대신 가상화폐 시세 앱을 켰다.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정신없이 오르내렸다. 그의 자산은 단 몇 분만 해도 수억 원씩 증발하거나 불어났다. 그가 오늘 투자한 코인은 현재 강보합세였지만 물건이 도착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차트의 등락을 쫓았다. 젠장 이러다 오늘 밤 시세가 폭락이라도 하면 어떡해? 빨리 와야 하는데. 그는 초조한 손가락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다. 익명의 암호화된 대화방이었다. 민준 거의 다 왔어. 문제 없겠지? 익명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될 거야. 내 몫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짧고 비밀스러운 메시지였다. 익명은 그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상위 공급책이었다. 민주는 자신을 단순한 마약 판매책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약을 비트코인처럼 사고 파는 자산으로 인식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마약 또한 전 세계의 그림자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자 경제의 정점에 서려고 했다.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비대면, 익명 그리고 고수익을 지향했다.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이 폭우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거침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권력의 맛을 보게 될 터였다. 그는 냉장고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꺼내 들었다. 아직 터트리지는 않았다. 물건이 도착하면 승리의 축배를 들 생각이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 사이를 오가며 격렬하게 뛰었다.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폭풍 전야였다. 바깥의 폭풍은 곧 들이닥칠 내부의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경희는 빗물 맺힌 헬멧 너머로 헤르메스 타워의 불빛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와 민준 두 사람의 운명이 뒤얽히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지독한 오만 속에서 파멸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정의의 칼날을 들고 그 문 뒤에 서 있었다.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멈추고 박경희는 헬멧을 벗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는 눅눅한 배달 봉투를 들고 헤르메스 타워의 로비로 들어섰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몇 분 후면 그와의 대면이 시작될 터였다. 70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상승하는 동안 박경희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 복도에 섰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앤티크 장식들이 그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잠시 망설임도 없이 박경희는 목표 지점에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마이너스 고상한 멜로디가 펜트하우스 내부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다. 빌어먹을 이제야 왔어? 느려 터진 늙은이 같으니.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에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초라한 행색의 박경희였다. 낡은 방수 재킷은 축 늘어져 있었고 운동화에서는 빗물이 흥건하게 흘러내렸다. 땀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피로한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배달 봉투에서 물이 떨어질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기울이고 있었다. 치킨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다. 비에 젖은 종이와 눅눅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풍길 뿐이었다. 민주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의 시선은 박경희의 낡은 헬멧에서부터 빗물에 젖은 낡은 점퍼, 그리고 진흙이 튄 신발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노골적으로 흘러내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멸시가 여과 없이 담겨 있었다. 저런 하찮은 존재가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민준의 속마음은 그대로 그의 표정에 드러났다.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민준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짜증과 함께 마치 바이러스라도 옮길까 하는 듯한 혐오감이 역력했다. 박경희는 민준의 폭언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침묵한 채 배달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그의 겉모습은 땀과 빗물로 축축했지만 그의 눈은 살아 움직였다. 마치 스캐너처럼 민준의 얼굴과 그 뒤로 언뜻 보이는 집 안의 풍경을 빠르게 스캔했다. 값비싼 예술 작품, 최신형 전자기기, 그리고 그의 손목에 참 명품 시계까지. 박경희의 눈은 이 모든 것을 단숨에 읽어냈다. 동시에 그는 민준의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깊은 오만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박경희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폭우 소리가 그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민준은 박경희의 침묵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 느껴져 더욱 불쾌했다. 이봐요, 왜 말이 없습니까? 말기도 못 알아들어요? 민준은 턱을 치켜들며 박경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명백한 우월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이런 하찮은 존재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박경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배달 봉투를 내민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민준이 결코 읽어낼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의미는 수십 년간 정의를 좇아온 한 형사의 오랜 인내와 마침내 범인을 눈앞에 둔 날카로운 확신이었다. 그는 민준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 민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준은 그의 침묵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침묵이 알 수 없는 불길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박경희를 경멸하듯 후어보았다. 늙고 지친 배달원의 모습. 민준은 자신의 앞에 선 이 남자가 그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그의 파멸을 불러올 가장 큰 오만이 될 터였다. 민준은 박경희가 내민 배달 봉투를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봉투가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에 그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다. 그는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리며 한 손으로 코를 막았다. 냄새가 역겨우니 당장 꺼져요. 이런 게 배달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과 함께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욕감이 가득했다. 박경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민준은 마치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는 거기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대충 구겨서 꺼냈다. 마치 휴지 조각을 버리듯 그는 그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박경희의 발민 깨끗한 대리석 바닥으로 휙 던져버렸다. 구겨진 지폐들은 빗물에 살짝 젖은 박경희의 운동화 코앞에 떨어졌다. 파란색 지폐가 하얀 대리석 위에서 초라하게 흩뿌려졌다. 주워서 가. 이거면 됐지? 민준은 턱을 치켜들고 박경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꼴의 자존심이라도 있냐는 듯한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행동으로 자신의 권력과 상대방의 비천함을 명확히 보여주려 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 그리고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데 거리낌 없는 그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행동이 자신의 우월함과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흩뿌려진 지폐를 내려다보는 박경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굴욕이나 분노의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쫓아온 사냥감의 숨통을 마침내 끊어낼 순간을 확인한 듯한 희미한 만족감과 확신의 빛이었다. 그래, 이거였어.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준이 방금 던진 그 몇 장의 지폐와 모욕적인 말은 박경희가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민준의 비대면 거래 수법은 교묘했다. 직접적인 대화나 신체 접촉을 피함으로써 만약 붙잡히더라도 단순한 배달원을 가장한 함정이라고 발뺌할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이었다. 그는 배달원을 그저 물건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여기고 어떤 불필요한 상호작용도 피할 작정이었다. 만약 박경희가 돈을 직접 받았다면, 혹은 민준이 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박경희가 집어갔다면 민준은 배달 대행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회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준은 오만하게도 돈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주워서 가라는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다. 이 순간 박경희는 자신의 옷깃에 달려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민준의 모든 행동과 말을 완벽하게 녹화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내가 던진 이 돈 몇 푼과 모욕적인 한마디가 비대면 거래였다고 발뺌할 마지막 기회를 없애버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선명하게 울렸다. 이 순간 민준은 완벽한 인도와 인수의 고의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다. 돈을 내던지는 행위,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모욕적인 말은 그가 단순한 배달이 아닌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터였다. 박경희는 잠시 굳어진 표정으로 바닥에 돈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묵묵히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승리자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았다. 남은 것은 오직 작전 개시뿐이었다. 민준은 박경희가 돈을 줍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더욱 비웃음을 흘렸다. 쳇, 이제야 분수를 아는군. 그는 이 늙은 배달원이 자신의 모욕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자신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이고 저런 비루한 존재들은 그저 자신의 발밑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오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현관문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깥의 폭우 소리가 다시 펜트하우스를 감쌌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승리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하. 그의 웃음소리는 오만함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 바닥에 던진 돈과 그 돈을 줍지 않고 사라진 늙은 배달원을 떠올렸다. 그 늙은이의 초라한 모습과 자신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리고 자신이 내던진 돈 앞에서 움츠러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의 지위와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듯한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는 만족감에 젖어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하찮은 놈. 겨우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배달을 한다고? 그는 비웃음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성공과 그 성공을 향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그는 현관에서 거실로 향하는 동안 들고 있던 배달 봉투를 성급하게 찢었다. 눅눅한 종이 봉투가 부드럽게 찢어지며 안에 있던 내용물이 드러났다. 그는 치킨 상자를 꺼냈다. 아직 식지 않은 듯한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하지만 그에게 치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튀겨진 치킨 조각들을 대충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치킨 상자 아래 숨겨진 비닐 랩으로 꼼꼼하게 포장된 검은 봉투를 확인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보물을 마침내 발견한 탐험가처럼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희열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봉투 안에는 다량의 마약이 들어 있었다. 최고급 코카인과 필로폰 그리고 엑스터시 알약들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빛바랜 천조각 같은 모양의 코카인 결정들과 투명하게 반짝이는 필로폰 결정들,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의 알약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그는 이것들을 비트코인처럼 해외 암시장에 판매할 예정이었다. 드디어 손에 넣었군 하하. 민주는 주먹을 쥐고 허공에 휘둘렀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이 물건만 있으면 그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게임의 최종 보스를 물리치고 히든 스테이지에 진입했다고 생각했다. 이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확신하며 환희에 차 있었다. 그의 치밀한 계획,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대면, 거래 방식,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 모든 것이 그를 위한 승리 공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약 봉투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새로운 세상, 그가 꿈꿔왔던 완전한 자유와 무한한 쾌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그 자신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기분이었다. 그의 영혼을 좀먹는 오만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그가 닫은 현관문 밖에서는 이미 모든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닫힌 문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발목을 옥죄 보이지 않는 덫이었다. 민준이 안도하며 환희에 잠겨 있을 때 그의 펜트하우스 복도 끝에서는 특수 제작된 장비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경희의 무전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경희가 현관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그는 헬멧 안에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확인 완료. 작전 개시. 어두운 복도에 박경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특공대원들의 눈빛이 성광처럼 번뜩였다. 민준의 환희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함정의 달콤한 미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인 한낱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맹렬하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민준의 파멸을 알리는 거대한 파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은 마약 봉투를 품에 안고 샴페인 잔을 향해 다가갔다. 이제 정말 축배를 들 차례였다. 그는 잔을 들고 시원하게 샴페인 코르크를 터뜨리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순간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노력해왔던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병목을 어루만졌다. 코르크 마개를 잡는 순간 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빗소리 너머로 자신의 심장이 흥분으로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펑소리와 함께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할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집요하게 끊임없이 울렸다. 그 소리는 민준의 신경을 맹렬하게 후벼 팠다. 민준은 놀라서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에서 행복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혹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미친 늙은이가 진짜. 민준은 초인종이 다시 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돈까지 던져주며 쫓아냈는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배달원이 돈을 더 요구하러 온 것이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시나리오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던져준 돈이 부족하다는 건가? 아니면 감히 자신을 시험하려는 건가? 민준의 자존심은 걷잡을 수 없이 구겨졌다. 그는 마약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로 무거웠다. 그 늙은 배달원의 주제넘은 행동에 대한 응징을 생각하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영역, 자신의 성체에서 감히 누가 자신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내 놈이 오늘 아주 죽을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현관문에 다다른 민준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민준의 모든 분노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 앞에는 이전에 초라하고 비에 젖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박경희가 있었다. 그의 낡은 배달 재킷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피로도 초조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빗물 냄새나 눅눅한 치킨 냄새 대신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경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민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늙은 배달원의 눈빛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압도적인 기세였다. 당신 뭐하는 놈이야? 민준은 말을 더듬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알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갔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늙은 배달원의 눈빛 속에서 그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자신이 간과했던, 자신이 깔봤던 존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박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민준의 심장을 압박했다. 이 침묵 속에서 민준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눈앞에 선 남자는 더 이상 늙은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민준의 오만과 탐욕에 대한 심판을 들고 온 정의의 사자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펜트하우스의 문 앞에서 두 번째 초인종은 민준의 파멸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음이었다. 그리고 그 경고음은 이제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준은 박경희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박경희의 입에서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이전에 쉰 듯한 배달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하고 절제된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박정수 경위입니다. 박경희는 말과 동시에 빗물에 살짝 젖은 경찰 신분증을 민준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민증에 선명하게 새겨진 경찰 마크와 그의 이름, 그리고 경희라는 직함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다. 뇌리에는 번개처럼 마약수사대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늙은 배달원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그것도 마약수사대. 그 순간 그의 등 뒤와 복도 양옆에 숨어있던 경찰특공대가 그림자에서 튀어나오듯 민첩하게 움직였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경찰이다. 손들어. 고함 소리가 펜트하우스 복도에 우레처럼 울려 퍼졌다.
특수 헬멧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건장한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민준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군화발 소리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요란하게 울렸다. 모든 것은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민준은 상황을 파악하고 저항할 틈도 없이 단단한 강철 팔에 의해 제압당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하는 짧은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경찰들의 군화발과 고함소리, 무전소리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다. 특공대원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거실에 놓여있던 마약 봉투는 곧바로 압수되었고 집 안 곳곳에 숨겨진 또 다른 증거물들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자랑하던 고급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은 이제 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를 거친 경찰들의 목소리와 무전기가 내는 찢어지는 소리가 대신했다. 민준은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한 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뇌는 마비된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늙고 초라한 배달원이라고 경멸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나타난 정의의 심판자였다니.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박경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는 민준의 바닥에 떨어진 돈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돈은 이제 그저 초라한 지폐 더미가 아니라 민준의 유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사명감을 완수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철한 판단력만이 번뜩였다. 제압 완료. 현장 통제하라. 박경희의 단호한 지시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뺨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그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리는 소리와 경찰들의 고함 소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심판의 시작.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완벽한 계획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 자신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 꿇린 민준 앞에 박경희가 다가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그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민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박경희의 얼굴은 더 이상 배달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흔들림 없는 오직 정의만을 추구하는 형사의 얼굴이었다. 박경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는 민준의 발밑 여전히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내가 던진 이 돈 몇 푼과 모욕적인 한마디가 비대면 거래였다고 발뺌할 마지막 기회를 없애버렸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박경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불길함에 몸서리쳤다. 비대면 거래? 발댄? 그는 자신이 마약 거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그저 배달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돈을 직접 건네지 않고 바닥에 던진 것도 그에게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박경희의 말은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냈다. 박경희는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경찰 재킷 옷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옷깃에는 아주 작고 검은 점처럼 보이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정교한 장비였다. 이 초소형 카메라가 내가 나를 향해 내뱉은 모든 모욕적인 말과 돈을 바닥에 내던진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녹화했다. 너는 이 돈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박경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광기 어린 공포가 서렸다. 그의 치밀했던 비대면 거래 계획이 바로 자신의 오만함과 경멸적인 행동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을 던지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하찮은 배달원에게 돈을 던져주는 우월감의 표현이었을 뿐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민준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해지고 힘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완벽한 증거라는 박경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박경희는 민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아무런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주해온 그의 얼굴에는 오직 정의로운 냉정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너는 너 자신의 오만함에 발목을 잡힌 거다. 세상 모든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대가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민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민준은 바닥에 흩어진 돈과 그 옆에 버려진 마약 봉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의 성공과 미래를 상징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증거가 되어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탐욕으로, 그리고 자신의 오만으로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운 셈이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만했던 그의 착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하찮다고 여겼던 존재에 의해 깨져버린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폭우 소리는 여전히 맹렬했지만 민준의 내면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와 같았다. 민준은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파놓은 함정, 그리고 그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어리석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무릎 꿇은 채 박경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며 절규했다. 제발 경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미 그의 애원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빗물처럼 할 일 없이 흘러내렸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의 비참한 모습은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지만 박경희는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민준의 애원은 수십 년간 마약에 의해 피폐해진 수많은 젊은이들의 울부짖음과 같았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행동할 뿐이었다. 내가 하찮게 여긴 그 배달원들의 땀방울, 그리고 내가 짓밟으려 했던 정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감옥에서 깨달아라. 박경희는 민준을 잡아끄는 특공대원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이미 늦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특공대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송 준비해. 경찰 특공대에 의해 민준은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다. 그의 팔은 뒤로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고 두 명의 건장한 대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갔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며 고개를 돌려 거실 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마약 봉투와 그 옆에 축축하게 젖은 채로 초라하게 떨어진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마약, 그리고 그가 경멸의 표시로 내던졌던 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파멸을 상징하는 잔인한 풍경으로 그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왕국이라고 자부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 있었다. 민준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허망한 눈으로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가 꿈꾸던 화려한 미래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차디찬 법의 심판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오직 하나였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배달.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폭우가 그친 도시의 새벽, 헤르메스 타워의 복도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잿빛 하늘이 서서히 푸른 빛을 머금었다. 멀리 남산 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밤이 시작될 뿐이었다. 그는 경찰 호송차에 몸이 실리는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폭우는 그쳤지만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자신의 오만이 부른 파멸의 대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배달 음식값을 치르게 된 한 남자의 비참한 끝을 고하는 마지막 통곡이었다. 그의 화려한 삶은 그렇게 한 늙은 배달원의 초소형 카메라에 담긴 단 몇 분짜리 영상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정의의 새벽은 그렇게 민준의 탐욕과 오만을 태우고 떠오르고 있었다.